해석. 어린 시절 잔드 벨시엘은 관심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었다. 거기에 지친 부모는 결국 그녀를 푸아티에에 있는 수녀원으로 보내버렸다. 그곳에서 잔은 어이없을 정도의 거만함과 빈정대는 태도로 수녀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루던으로 쫓겨간 잔은 그토록 절실하게 원하는 관심을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얻어내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영성에 관한 책을 받은 잔은 독실한 태도와 지식에서 남들보다 앞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완벽히 보여줌으로써 원장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수녀원의 수장이 된 잔은 지루해졌다. 그 정도 관심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녀의 꿈에 나타난 그랑디의 신부는 자기 암시와 조작이 합쳐진 결과였다. 퇴마사가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잔은 악마에 관한 책을 한 권의 손에 넣었고 이 책을 탐독했다. 귀신 들림에 관해 다양한 지식을 쌓게 된 잔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극적인 특징들을 스스로 연출했다. 그러니 퇴마사들은 잔이 악마에게 씌인 게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잔은 볼거리를 원하는 대중들의 스타가 됐다. 악마의 신 동안 잔은 그 누구보다 심하게 타락했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랑디의 신부의 섬뜩한 처형은 다른 수녀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수녀들은 자신이 무고한 한 사람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도 남았다. 오직 잔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관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악마를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이 매달렸다. 잔은 주위 사람들의 약점과 숨은 욕망을 감지하는 데 달인이었다. 처음에는 수녀 원장, 그 다음엔 퇴마사들, 이제는 실행 신부가 그 대상이었다. 실행 신부는 잔의 구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던 나머지 단순하기 짝이 없는 여러 기적에 속아 넘어갔다. 성은의 경우 후세 사람들은 잔이 산으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거나 색깔 있는 풀로 글자를 그렸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녀가 직접 쓰기 쉽게 성은이 왼쪽 손바닥에만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히스테리가 극심해지면 피부가 아주 예민해져서 손톱으로도 그런 자국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약초를 오랫동안 다루었던 잔에게 속옷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일단 성은을 믿게 된 사람들이 향유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실행 신부조차도 굳이 유럽 순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미심쩍어 했다. 이때쯤에는 이미 잔이 관심에 대한 본인의 진짜 욕구를 더 이상 숨기지 못했을 것이다. 몇 년 후 잔이 쓴 자서전을 보면 심하게 과장하는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녀는 끊임없이 연극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끝까지 우겼지만 말이다. 잔을 매일매일 상대했던 수녀들은 잔의 이런 거짓된 가면을 간파하고 그녀를 관심과 유명세에 중독된 능수능란한 연기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한 자기도취자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이자의 행동이 아주 극단적이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 이상함을 잘 눈치채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심한 자기도취자가 위장의 달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 그러니까 관심이나 우월감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남에게 그대로 보여줄 경우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거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감지한다. 그들은 통일된 자아가 없다는 점을 오히려 이점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연기할 수 있다. 다양한 극적 장치를 이용해 관심에 대한 욕구를 숨기는 것도 가능하다.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들은 올바른 대의를 제시하거나 지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한다. 이렇게 도덕성을 과시하는데 감히 누가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은 정반대 방향을 취해서 자신을 남의 손에 놀아나는 희생자 혹은 세상에서 외면당한 불쌍한 사람처럼 설정한다. 당장 그 순간에는 이런 극적인 모습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면 그들의 끝없는 요구에 지쳐 떨어지거나 그들의 목적에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해법은 이들의 수법을 간파하는 것이다. 매사의 모든 일의 중심이 그들인 듯 보인다면 과장된 자기도취자임을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늘 자신이 더 착하거나 더 고통스럽거나 더 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과장된 몸짓을 보이고 계속해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구경꾼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꾸미는 연극에 휘말려 함께 피해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기도취자 커플 1862년 32살의 레프 톨스토이는 당시 겨우 18살이던 소냐 베르스와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 문득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톨스토이는 소냐에게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냐는 눈물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격하게 화를 냈다. 일기장에는 톨스토이의 과거 연애담이 가득했고 현재 그가 푹 빠져 함께 자녀까지 낳은 인근 시골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또 그가 자주 갔던 사창가, 임질에 걸렸던 이야기, 끝도 없이 도박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소녀는 지독한 질투와 혐오를 동시에 느꼈다. 대체 이런 걸 왜 읽으라고 주는 것인가? 소냐는 이제와 생각해보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며 톨스토이를 비난했다. 소냐의 이런 반응에 깜짝 놀란 톨스토이는 당신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신이 예전의 모습을 소냐에게 터놓으려 한 것은 이제부터 그녀와 함께할 새로운 삶을 위해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려고 노력하는데 소냐는 왜 나를 비난하는 거지? 톨스토이는 소냐가 자신을 생각만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대체 소냐는 왜 결혼식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일을 그토록 고통스러워할까? 나보다 친정 식구들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두 사람은 겨우겨우 화해하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런 식의 싸움은 하나의 고질적 패턴으로 자리 잡아 이후 48년간 계속된다. 소냐의 경우 비록 자주 싸우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결혼 생활이 비교적 안전한 리듬을 찾았다. 소냐는 톨스토이가 가장 신뢰하는 조수가 되고 12년간 8명의 자식을 낳아 그중 5이 살아남았다. 소냐는 톨스토이를 위해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 등을 세심하게 필사했고 출판 듯 사업적인 부분을 도맡아 처리했다. 모든 게 그런대로 순조로워 보였다. 톨스토이는 물려받은 유산의 책 판매 수익까지 더해져 부유한 생활을 했다. 그를 사랑해주는 가족도 많았고 유명세도 누렸다. 그러나 55이 되던 해 갑자기 그는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꼈고 그동안 쓴 책들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던 와중에 그는 그리스정 교회가 너무 엄격하고 독단적이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이 필요했다. 그는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평범한 농부처럼 살 것이다. 모든 재산은 물론 책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기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가족들에게도 자신과 뜻을 함께 해달라며 타인을 돕고 영적인 문제에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소냐를 필두로 한 가족들은 그에게 화를 냈다. 그 요구는 가족들에게
그동안의 생활 양식 및 각종 편의와 자녀들의 장래 유산까지 포기하라는 뜻이었다. 소냐는 가족들의 생활 양식을 급격히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사악하고 물질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톨스토이에게 분개했다.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또 싸웠다. 톨스토이는 이제 아내를 보면 자신의 명성과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소냐는 분명히 그렇게 자신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한편 소냐에게 남편은 지독한 이선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비록 제사꾼을 포기하기는 했으나 톨스토이는 여전히 영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취미 생활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다. 그 옷차림은 농부와 같았으나 혹시 병이라도 걸리면 1등석 열차를 타고 남부로 내려가 별장에서 요양했다. 또한 굴욕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맹세해 놓고서 또 계속 그녀를 임신시켰다. 간소하고 영적인 삶을 갈망하는 톨스토이에게 이제 소냐는 큰 걸림돌이었다. 톨스토이는 소냐와 한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억압을 느꼈다. 그가 소냐에게 쓴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당신은 그가는 모든 일을 오직 남의 탓으로만 돌릴 뿐 자각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신이 바로 내 고통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하겠지요. 소냐의 물질적 생활 방식에 대한 원망이 커진 톨스토이는 크로이처 소나타를 집필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한 것이 분명한 이 중편 소설은 소냐를 최악의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이런 일들은 소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간다고 느꼈고 1894년 결국 한계에 달했다. 소냐는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어느 캐릭터처럼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얼어 죽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해 다시 집안으로 끌어놓았다. 소냐는 2번 더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싸움 패턴은 더 날카롭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톨스토이가 소냐를 자극하면 소냐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고 그러면 톨스토이는 다시 자신의 냉담함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다.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톨스토이가 소냐에게 항복했다. 예컨대 그 초기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가족들이 보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후 소냐는 전에 없던 행동으로 톨스토이의 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소냐는 톨스토이가 일기에 쓴 내용을 빠짐없이 읽으려 했다. 그가 일기를 숨기면 어떻게든 찾아내 몰래 읽었다. 소냐는 톨스토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톨스토이는 소냐의 간습에 크게 화를 냈고 그러다 종종 알아눕기까지 했다. 그러면 소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대체 이들은 왜 헤어지지 않았던 걸까? 두 사람은 서로가 상대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했으나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힘든 나날을 보내고 1910년 10월 말 마침내 톨스토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는 의사인 친구를 대동하고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드디어 소냐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집을 나서는 내내 톨스토이는 혹시라도 아내에게 발각될까봐 덜덜 떨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기차에 올랐고 그녀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소냐는 다시 한번 자살을 시도하며 인근 연못술에 몸을 던졌으나 늦지 않게 구조되었다. 소냐는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돌아오라고 사정했다. 자신이 바뀌겠다고 했다. 모든 사치를 포기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겠으며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고 했다. 소냐는 톨스토이 없이 살 수 없었다. 한편 톨스토이도 자유를 그리 오래 맛보지는 못했다. 이제 톨스토이가 아내로부터 도망친 이야기가 온갖 신문을 도배하고 있었다. 기차가 서는 곳마다 기자며 열렬팬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기차 안은 갑갑하고 살을 애는 듯 추웠다. 얼마 못 가 병에 걸린 톨스토이는 죽을 지경이 되어 어느 외딴 마을의 철길 근처에 있는 역장의 오두막으로 옮겨졌다. 병상 위의 그는 죽음이 목전에 온 것이 분명해 보였다. 톨스토이는 소냐가 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지금 그녀를 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은 소냐가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소냐는 창밖에서 계속 톨스토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고 그제야 소냐는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소냐는 톨스토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이마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나를 용서해요. 제발 날 용서해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톨스토이는 숨을 거두었다. 한 달 후 톨스토이의 집을 방문한 어느 방문객은 소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뭐가 쉬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는 내가 죽인 거예요. 해석. 레프 톨스토이는 심한 자기도취자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2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남겨놓았다. 그는 수많은 여성 편력을 통해 그 구멍을 메워보려 했으나 구멍은 끝내 메워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 톨스토이는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다. 마치 그렇게 행동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온전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끊임없는 혐오를 느꼈고 자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을 자신의 소설에 쏟아부으면서 다양한 배역의 캐릭터를 창조했다. 그리고 신살이 됐을 때 결국 그는 이 조각난 자아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했다. 자기 몰두로 치자면 소녀 역시 그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관찰할 때 그들의 개별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더 복잡한 그림을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는데도 말이다. 남녀관계는 그 자체로 수명이 있는 하나의 인격과 같다. 그래서 양쪽의 자기도취적 성향을 더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그런 면을 끄집어내는 매우 자기도취적인 관계도 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자기도취적이 되는 이유는 공감의 부족 때문이다. 공감이 없으면 두 사람은 자기 입장에 빠져 방어적으로 점점 뒷걸음질 친다. 톨스토이 부부의 경우 이런 현상은 톨스토이 일기를 읽음과 동시에 시작된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가치관으로 상대를 바라봤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소녀가 보기에 그런 행위는 청혼을 후회하는 남자의 행동이었다. 반면
인습을 타파하는 예술가였던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소냐의 반응이야말로 새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열망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오해했고 그렇게 굳어진 입장은 이후 48년간 지속됐다. 톨스토이의 영적 위기는 이런 자기도취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두 사람이 서로 상대의 눈에 그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았다면 톨스토이는 분명 소냐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해왔고 그 덕분에 그렇게 자주 임신을 하고 많은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큰 무리가 없었다. 소냐는 한 번도 영적인 생활에 깊이 빠져본 적이 없었고 둘 사이의 관계는 늘 훨씬 더 육체적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톨스토이는 소냐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를 기대했을까? 톨스토이의 요구는 거의 과학적 행동에 가까웠다. 톨스토이는 소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소냐의 입장과 필요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줄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오히려 톨스토이의 진정한 영성이 드러났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냐도 톨스토이의 위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한 남자를 봐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아기부터 단 한 번도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주 실제적인 개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남자 말이다. 소냐는 톨스토이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부드럽게 거절하면서도 그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그를 사랑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 쌍방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상대의 마음까지 녹여서 그의 공감도 끌어낼 수 있다. 상대가 내 입장을 이해하고 표현해 주면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데 나만 계속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힘들다. 그때는 분명히 내 쪽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사람에게는 저항을 그만두고 싶은 갈망이 있다. 계속해서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도 아주 지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녀 관계에서 공감을 사용하는 열쇠는 나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있다. 무엇이 사랑이나 관심, 배려의 징표인지 상대와 나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가치관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어린 시절의 저절로 형성된다. 상대의 가치관을 늘 염두에 둔다면 흔히 방어적으로 돌변할 만한 순간에도 상대의 영혼과 관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심한 자기 도취자조차 그의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자기 도취의 정도라는 척도로 한번 측정해 보라. 바뀌어야 할 것은 나나 상대방이 아니라 둘 사이의 역학관계다. 상대의 기분을 읽는 건강한 자기 도취자. 1915년 10월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세클턴 경은 유빙에 갇힌 인듀어런스 호를 버리라고 명령했다. 벌써 8개월째 남극의 유빙 사이에 갇혀있던 배는 이제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클턴이 배를 버린다는 것은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다는 큰 꿈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사실 이번 원정은 탐험가로서 빛나는 그의 경력의 절정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27명의 대원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데려가야 했다.
하루하루 그가 내리는 결정에 대원들의 생사가 걸려 있었다. 세클턴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이제 곧 혹독한 겨울이 들이닥칠 것이다. 야영을 하게 될 유빙은 해류에 밀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른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햇빛도 없을 테고 식량도 줄어들 것이다. 무선 연락도 그들을 실어갈 배도 없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세클턴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건 가장 큰 위험은 대원들의 사기였다. 몇 사람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도 원망과 부정적 생각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대원들은 전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을 테고 세클턴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더 이상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날씨에 각자 도생이란 곧 참사와 죽음을 소환할 것이다. 세클턴은 이제 날씨보다 더 면밀히 대원들의 사기 변화를 관찰해야 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서 대원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이었다. 팀의 사기는 리더로부터 시작된다. 세클턴 자신이 가진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대원들에게 들켜서는 안 됐다. 유빙 위기에 맞이한 첫날 아침,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뜨거운 차를 한가득 준비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따라주면서 살펴보니 대원들은 당면한 난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세클턴에게서 신호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 마련한 집과 다가올 어둠에 관해 유머를 동원해가며 시종일관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했다. 지금은 이 혼란을 빠져나갈 방법에 관해 아이디어를 교환할 때가 아니다. 그랬다가는 대원들이 극도로 초조해질 것이다. 세클턴은 낙관적 전망을 입 밖으로 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태도와 바디랭귀지를 통해 대원들이 느낄 수 있게 했다. 겨울이 지날 때까지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대원들이 잠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기운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세클턴은 매일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당번표를 만들었다. 당번표의 내용은 최대한 많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바꿔가며 묻고 한 사람이 같은 일을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했다. 대원들은 매일 수행해야 하는 간단한 목표가 있었다. 펭귄이나 물개도 사냥하고 배에서 텐트로 짐도 옮겼고 야영지도 여기저기 손봤다. 하루를 마칠 때면 다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도 내가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클턴은 오락가락하는 대원들의 마음을 더 잘 다독일 수 있게 됐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을 때 그는 각 대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다. 과학자인 대원과는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한 대원과는 좋아하는 시나 작곡가에 관해 담소를 나눴다. 세클턴은 대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피며 혹시 어떤 문제라도 겪고 있지 않은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요리사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직접 죽여야 할까봐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이제 고양이에게 먹일 음식이 바닥이 났던 것이다. 세클턴은 자청에서 요리사 대신 고양이를 처리했다. 함께 온 물리학자는 몸 쓰는 일을 힘들어하는 게 분명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느릿느릿 음식을 먹으며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일매일 그가 사기가 꺾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클턴은 그가 혼자만 땡땡이를 치는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서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좀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번을 짰다. 세클턴은 대원들 사이에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금세 알아보았다. 먼저 사진사인 플랭크 헐리라는 친구가 있었다. 헐리는 유능한 사진사로 다른 자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었으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야만 하는 친구였다. 그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야영 초기에 셰클턴은 식품 보관 같은 중요한 모든 문제에 반드시 헐리의 의견을 묻고 그가 낸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나아가 셰클턴은 헐리에게 자신과 같은 텐트를 배정했다. 헐리가 남들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자신이 지켜보기 쉬운 곳에 배치한 것이다. 항해사인 허버트 허드슨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하는 사람이었다. 셰클턴은 그 누구보다 허드슨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허드슨 역시 자신의 텐트에 배치했다. 그 외에도 혹시 불평분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여러 텐트로 분산시켜서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셰클턴은 한층 더 주의를 기울였다. 때로는 대원들의 힘없는 걸음걸이나 줄어든 말수를 통해 지루해하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면 셰클턴은 해도 없는 낮에는 얼음 위에서 운동대회를 열고 밤에는 각종 놀이를 했다. 노래도 부르고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들려줬다. 각종 명절도 빼놓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겼다. 바다 위를 둥둥 표류하는 날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어느덧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생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셰클턴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대원들이 눈에 띄게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빙에 떠내려가고 있는 이 생활의 도전들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행이 올라탄 유빙은 위험할 만치 작아졌다.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인듀어런스 호에서 가져온 작은 구명정 3대에 나눠 타도록 지시했다. 대원들은 육지로 가야 했다. 셰클턴은 세 척의 구명정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 마침내 인근 엘리펀트 섬의 비좁은 해변에 도착했다. 그날 둘러보니 섬의 환경은 어찌 보면 유빙보다도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바로 셰클턴은 구명정 한 척을 따로 준비시켰다. 극도로 위험한 시도였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섬인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북동쪽으로 1300km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까지 도착할 가능성은 아주 낮았지만 엘리펀트 섬은 바다에 너무 노출되고 잡아먹을 동물도 마땅치 않아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셰클턴은 자신과 함께 이 위험한 항해에 동행할 5명의 대원을 신중히 골라야 했다. 그 중에서도 해리 맥니시를 고른 것은 아주 이상한 선택이었다. 맥니시는 인듀어런스 호의 몫으로 57살이었는데 대원들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았다. 맥니시는 자주 투덜거렸고 힘든 일도 싫어했다. 작은 구명정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가는 길은 극히 힘든 항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셰클턴은 도저히 걱정이 되어 맥니시를 남겨둘 수가 없었다. 셰클턴은 맥니시에게 이번 항해에 쓸 구명정의 개조 임무를 맡겼다. 이렇게 하면 맥니시가 더 책임지고 구명정의 안전을 살필 테고 항해 내내 배를 살피느라 딴 생각을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항해 도중 셰클턴은 맥니시가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맥니시는 갑자기 노즐도 멈추었다. 셰클턴은 위험을 감지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맥니시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노를 저으라고 명령한다면 맥니시는 더 반항적으로 돌변할 것이다. 그랬다가는 얼마 되지도 않는 식량으로 몇 명이서 수주간 함께 해야 하는 항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임시 변통으로 셰클턴은 배를 멈추고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뜨거운 우유를 끓이도록 했다. 셰클턴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지쳤으니 기운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덕분에 맥니시는 혼자만 별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셰클턴은 남은 항해 내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계획을 활용했다. 목적지를 불과 몇 킬로미터 남겨두고 갑자기 폭풍이 불어 일행이 뒤로 밀려났다.
일행이 다시 섬에 배를 댈 방법을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계속 배 위를 배회하며 내려앉으려고 어정댔다. 셰클턴은 평소처럼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으나 일순간 화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새를 향해 욕설을 하며 거칠게 팔을 휘둘렀다. 퍼뜩 창피함을 느낀 그는 얼른 다시 자리에 앉았다. 15개월간이나 셰클턴은 대원들이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좌절감을 묻어두고 지냈다. 그의 기분이 대원들의 분위기를 좌우했다.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을 소재로 삼은 농담을 짓거렸다. 그리고 아무리 압박감이 높아지더라도 다시는 대원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바다를 뚫고 이 손바닥만한 구명정은 마침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당도했다. 몇 달 후 그곳에서 작업하던 고래잡이 배의 도움으로 엘리펀트 섬에 남은 대원들도 전원 구조됐다. 남극의 기후와 척박한 지형, 작은 배, 열악한 자원으로 셰클턴의 대원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됐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생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셰클턴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서서히 퍼져나갔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그것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다. 과학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스콧이 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한 사람은 아문센이다. 하지만 절망적 상황에서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고 셰클턴을 내어달라고 빌어라. 해석.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책임지게 됐을 때 셰클턴은 생사를 가름하는 게 무엇일지 알아보았다. 그것은 대원들의 태도였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책에서 논의되거나 분석되지도 않으며 태도를 훈련하는 매뉴얼도 없다. 하지만 셰클턴이 처한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태도였다. 그런 중압감 속에서는 사기가 조금만 떨어져도 단합에 조금만 금이 가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만약 몇몇 사람이 조바심과 압박 때문에 혹시라도 유병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면 그들은 분명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셰클턴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열악하고 원시적인 조건에 내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리는 위험에 처해 있었고 생존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뛰어난 사회성을 발달시킨 것도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다. 남들의 기분과 생각을 읽어내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그 절묘한 능력이 필요했다. 유빙 위에서 햇빛도 없이 몇 달을 보내며 셰클턴은 필요에 의해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고대인들의 공감 능력을 재발견했다. 셰클턴이 그 어려운 임무에 접근했던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 첫째, 셰클턴은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본인의 태도라는 점을 이해했다. 리더의 사고방식은 집단에게 전염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상당 부분 비언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리더의 보디랭귀지와 목소리 톤을 눈치챈다. 셰클턴은 스스로에게 철저히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입했고 그게 대원들이 사기에까지 전염되는 것을 지켜봤다. 둘째, 셰클턴은 개인과 집단 양쪽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집단의 차원에서 그는 사람들의 식사 시간에 수다를 얼마나 많이 떠는지, 일을 할 때 욕을 얼마나 많이 내뱉는지, 놀이를 시작할 때 분위기가 얼마나 빨리 살아나는지 면밀히 관찰했다. 또 개인 차원에서는 상대의 목소리 톤이 어떤지, 음식을 빨리 먹는지 천천히 먹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는지 느린지를 통해 상대의 감정 상태를 읽었다. 그날 상대의 기분이 좀 달라 보이면 내가 그 기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예상했다. 상대의 말과 제스처에서 혹시 실망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없는지 찾았다. 셰클턴은 상대의 심리 상태에 따라 대원들 한 명 한 명을 다르게 대했다.
또 사람의 기분은 금세 바뀌므로 자신이 읽어낸 내용을 끊임없이 수정했다.